이제 스포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캐나다 잘 되겠죠? 캐나다. 21분. 제발. 밀리티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와, 엄청 기네요. 와, 요즘 뭐 언론에서 그 OK 방송 나올 때 주제가 요즘 잠수함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첨단 기술로 해양 주권을 수호한다는 비전을 품은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게임이 존경과 그리고 또 애정을 담아 2주간에 걸쳐 해군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계 최고 성능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을 집중 해부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엔 수중전 능력을 평가해보려고 합니다. 자, K 잠수함 방산 수출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죠. 그렇죠. 사실 네. 뭐 K 잠수함 아무데나 K자 붙이면 안 되긴 하는데 뭐 하여튼 이제 K가 입에 있습니다. 자, 이 K 잠수함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 9월 치러진 2025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의 하이라이트 해상 사열 중에서 잠수함 사열의 장면인데요. 예. 1200톤급 박위함, 1800톤급 이범석함, 그리고 독자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신체호함 순으로 항해를 했어요. 예. 자, 대한민국은 장보고 3 배치 1 도산 안창호급을 건조함으로써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00년 넘게 잠수함 기술을 개발해 온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을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았다.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그 화면에 나온 게 박위함, 이범석함, 신체호함. 솔직히 박위 장군님이 그 대마도 외국 킬러 아니십니까? 외국 싹스러. 그리고 이범석 뭐 장군님 뭐 그리고 또 뭐 우리 신체호님 이런 분들은 다 항일의 아이콘인데 이분들이 딱 모여 계시니까 진짜 가슴 웅장해지는데 K 잠수함이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요.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 2 선도함, 그러니까 1번함이죠. 장영실함이 드디어 건조 완료돼서 공개가 됐죠. 네, 장영실함은 도산 안창호급보다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후속 기종인데 건조 완료된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바다에 처음 띄우는 행사가 진수식이잖아요. 지난 10월 말에 하나오션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이 진수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8월에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60조 원 규모의 CPSP 캐네디안 페트롤 서브마린 프로젝트 사업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TKMS를 이 숏리스트 적격 후보에 선정했다는 낭보는 우리가 이미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바로 이 장보고 3 배치 2가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후보 모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최종 공급 업체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으니까 올해 안에는 결판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 사업으로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유럽 방산 강자들을 꽤 물리쳤고 이제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독일의 TKMS. 사실 근데 독일은 솔직히 우리 뭐 스승님 뭐 잠수함계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또 청출어람이란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말 이렇게 한번 리스펙 해드리는 거죠. 일단 이제 리스펙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우리나라가 보면요, 1987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화오션이 대우조선 해양도 아니고 대우조선공업이던 시절, 1987년. 87년 그래서 그건 익숙한 조선해양 공업이요? 왠지 작은 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150여 명의 직원들을 독일의 하데베사로 파견을 해서 209급 장보고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받기 시작을 해서 이제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역량을 확보를 했어요.
자, 지난 2011년에는요. 인도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제치고 첫 잠수함 수출, 그러니까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해서 그야말로 청출어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자,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과 독일이 다시 맞붙는 리턴 매치 성격입니다. 예. 그런데 규모가 좀 다르긴 합니다. 60조 단위나. 예. 그런데 캐나다 해군이 숏리스트, 그러니까 뭐 최종 후보, 적격 후보겠죠. 이것으로 장용실급을 픽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요, 잠수함이 뭐 잠수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를 실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기 빵빵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캐나다 해군이 배치 2 장영실급에 주목한 점은 선체가 커진 만큼 더 많은 무장을 적재해서 소위 전략적 타격 능력이 더 강화됐다. 바로 이제 이 점에 이 주안점을 둔 거고요. 이 배치 2 장영실급은요, 배치 1 도산 안창호급보다 무려 5.8m가 더 커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길이가요 89.4m입니다. 예.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디젤 잠수함이 될 예정이고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가 우리 그 배치 1에서는 6셀이었는데 여기서는 10셀로 늘어나서 지상 타격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SLBM은요, 적의 선제 공격, 그러니까 핵 공격을 받더라도 잠수함이 살아남아서 반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제2차 보복 능력의 핵심 전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혹은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잠수함 전력이 너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가 돼서 자, 이거 서로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한 게 아니게 만드는 바로 그 전력이 이 SLB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LBM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의 8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차이는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SLBM 운영국 중에서 핵을 탑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리 너무 평화적이에요. 그렇죠. 일단 우리는 우리 평화적이에요. 국제 질서를 일단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룰 지켜요,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준법 정신 강해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SLBM 수출이요, 국제 규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MTCR이라고 그래서 그 미사일 기술을 통제하는 그런 레짐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카테고리 1에 해당해서 얘는 함부로 팔 수가 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LBM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무기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대함 미사일 중심으로 이제 무장 구성을 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요, 이 플랫폼 자체가 일단 크니까 전략적 유연성은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533mm 어뢰 발사관 6개를 통해서 범상어 중어뢰와 하푼 대함 미사일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하푼 대신에 이제 국산 대함 미사일 원하신다면 기꺼이 팔아드립니다. 뭐 다 있네요, 다 있어. 네. 예. 캐나다가 잠수함 12척 사업을 본격화한 이유는 당연히 뭐 러시아와 중국이 요즘 막 북극에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또 북극하면 또 이 캐나다가 또 인접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면 캐나다가 이 장기 수중 작전 능력, 그러니까 오래 뭐 해저에 있는 곳 이런 것을 매우 신경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장령실함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해지겠죠. 네. 장령실함에는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독자 개발한 리튬 이온 전지 체계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예. 은밀성과 수중 작전 능력이 향상이 된 거고요. 기존엔 납축 전지를 널리 사용을 했는데, 근데 제조 원가는 낮은데 이게 수명이 짧고 또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바닷속에서도 그러면은 그 발생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수소는 뭐 우주에서 불이 가장 잘 붙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 발열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리튬이온 전지는 동일한 부피의 납축 전지보다 용량도 크고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짧고 또 수소가스도 발생을 안 하고요. 그래서 부속 설비나 뭐 주기적인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훨씬 적습니다. 뭐 친환경성도 강화가 되고요. 예. 저희가 뭐 리튬이온 뭐 이런 거 자주 얘기하는데 그 리튬이 원래 그런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네, 리튬은 이제 원소 번호 3번이니까 금속으로는 가장 가볍죠.
1번 수소, 2번 헬륨 다 기체잖아요. 아, 그 순서가 가벼운 순서인가요? 네, 가벼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가벼운 금속 원소인데 가볍다는 건 그만큼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 납축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을 수 있는 거고요. 충방전 효율이 납축 전지는 50%고 수명은 2000 사이클 정도인데 리튬이온 전지는 충방전 효율이 97%.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 거의 2배인데요. 더블? 네. 그리고 수명이 4000 사이클 이것도. 그것도 더블. 네. 예. 그래서 도산 안창호급이 충전을 위해서 하루 2~3번씩 수면 근처로 부상해야 했던 것에 비해서 장명실함은 한두 번만 올라오면 된다. 그럼 또 2분의 1이 되겠네요. 예.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건 사실 적의 대잠 초객이나 아니면 수상함에 발각될 확률을 굉장히 낮춰주는 거거든요. 또 리튬 이온 전지는 최저 속도 잠항 시간이 166%가 가장 느리게 갈 때 최고 속도 잠항 시간은 305%나 향상이 되기 때문에 예. 최대 속력으로 기동할 경우에는 도산 안창호급은 1시간 정도밖에 사실 지속이 안 되는데 장실함은 3시간까지 움직일 수 있다. 유사시 진짜 효율적이겠네요. 엄청난 차이죠. 예, 최고는 필요할 때가 딱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적의 방어선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다. 또 필요시에 빠르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특히 적의 대잠 전력이 밀집된 구역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네. 또한 그 우리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공기부료 추진 체계, 그러니까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외부 공기의 흡입이 없이 수중에서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장양실함은 이 리튬 이온 전지와 AIP를 결합한 추진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추진식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가 됩니다.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방식의 첨단 잠수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수중에서 스노클 없이 3주 이상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1만 해리, 그러니까 18,500km를 항해해서 북극 초계는 물론 태평양, 대서양까지 아우르는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핵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면은 이 디젤 추진하는 소위 재래식 추진 잠수함 가운데서는 최강의 작전 성능을 자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렇게 AIP와 SLBM 발사 능력을 하나의 잠수함에 구현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K 잠수함만의 독특한 기술 조합이라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세계 최초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리튬 이온 있잖아요. 이게 물론 그 납축 전지 저희가 안정성을 최우선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비행기에서도 리튬 이온이 참 요즘 그 보조 배터리를 갖고 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속에서 잠수함이 저 혼자 그냥 괜히 그 높아지면 아닌가 모르겠는데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 안전성이라는 게 잠수함과 리튬 이온 전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위험하죠. 예. 원리적으로 보면 리튬 이온 전지는 다들 많이 아시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그 사이를 이동하는 이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충전은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할 때 충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밖에서 넣어서 배터리 충전할 때 이건 모든 리튬 이온 전지가 다 똑같고요. 충전이 되고 이 방전이라는 개념은 우리 방전하면 배터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게 되는 상황. 사용이죠, 사용. 예, 사용인 거죠. 여기서 방전은 사용이라는 개념이 되고 그때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배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개념이 되는데 근데 다들 많이들 두려워하시지만 이 리튬 이온 전지 화재의 열폭주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자동차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지가 손상된 상황이거든요.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이게 닿아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여기서. 분리막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단단하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깨져가지고 붙어버리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는 그런 열폭주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바닷물 속에서 왜 더 위험하냐?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는 파손이 생기면 침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셀 수도 있고 이렇게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물이 바닷물 아니겠습니까? 해수. 예. 이 해수라는 것은 소금이 녹아 있죠. 나트륨과 염소가 이제 이온이 생성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바닷물이 전해질 역할을 한다. 즉
두 개를 더더욱이나 더 연결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위 담수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해수가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예, 더 위험하고 우리 뭐 전해질 음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항상 그 짭짤한 그 소금기가. 그렇죠. 우리 그 유격 뛰면은 그 소금물 먹으라면 그 우리가 하잖아요. 한참 운동한 다음에 뭐 그런 거군요. 네, 전해질 바닷물로 인해서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음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방전도 되지만 발열이 일어나는 거고 발열이 발생하면은 전해질이 또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메탄이나 에틸렌 같은 화학적 분해로 이제 가연성 가스가 막 뿜어 나오게 되고 또 전지 양극의 화학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도 뿜어져 나오고 산소는 또 불이 붙는데 아주 훌륭한 기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합해지면서 온도가 아주 급격히 상승해서 불과 5초에서 10초 만에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튬이온 전지가 아무리 효율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잠수함이랑은 이거 상극 아닙니까? 무슨 뭐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보호 장치를 갖춰야 되는 건데, 근데 산업용 스펙보다 훨씬 윗단계에 있는 게 밀 스펙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과하죠. 예. 일단은 절연 성능을 강화해서 해수 침수됐을 때 리튬 이온 전지 모듈 내에서, 그러니까 해수가 이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모듈이 방전이 돼버리게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미리 방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전지 모듈이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또 보호될 수 있도록 육면을 막는 압력 용기 구조, 그리고 IP44 기준의 방진 설계가 적용이 돼 있고 화재 시 화염이 구조물 내부로 전이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뭐 과충전, 과방전, 단락은 이제 합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열 노출, 압력, 연소, 염수 침수 시험을 다 실시를 해서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공인 규격 뭐 MIL, ISO, IEC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맞춰서 리튬 이온 전지 모듈의 전기적 성능, 충격, 온습도, EMI 전자파 간섭, EMC 전자파 적합성, 이걸 전부 다 성능을 입증을 한 상태라 신뢰성을 좀 확보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뭐 핵잠수함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밀스펙을 잘 맞추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원래 그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 아닙니까? 뭐 몇 대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잘 만들 거려. 그렇죠. 이제 삼성 SDI를 포함한 5개 업체와 그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이 개발을 완료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 배치2 장영실급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리튬 이온 전지 체계의 기술과 안전관리 시스템은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전기 추진 선박, 대용량 에너지 저장소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을 선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크기도 뭐 5m 뭐 길어졌고, 그리고 막 그 SLBM 셀도 늘고, 그러면 사실 잠수함에서 중요한 게 기도비닝 아닙니까? 솔직히 기도비닝은 제가 본 게임 할 때밖에 안 쓰거든요. 대한민국에 쓸 일이 없어요. 기도비닝이란 말을. 그런데 이거 일반인 저는. 근데 그럼 은밀성 부분에서 약간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음향 무반향, 소위 이제 스텔스성에 가진 그런 코팅제와 이중 탄성 마운트를 적용을 했어요. 이 잠수함 표면에 스펀지 같은 음향 무반향 코팅제를 붙여주면요, 적의 레이더파, 그러니까 소나 전파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스텔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부터 적용이 됐고요.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인 이중 탄성 마운트도요 적용돼서 은밀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선체와 장비 사이에 2겹의 탄성체를 설치를 해서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외부로 전달되는 소음, 진동과 소음이 이제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튬이온 전지의 장점이 음파 탐지기 등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자력 소리를 만약에 찾으려면은요, 아주 정말 민감한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하고 전지하고 비교를 하면은 얘는 너무 조용해서 문제 아닙니까? 전기차도 일부러 막 소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평시에 이제 그 디젤 내연기관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건 작전 시 쓰는 게 아니고요. 작전 시에는 리튬이온 전지와 그 모터를 활용해서 기동하는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조용하죠. 좀 말씀 들어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거의 완승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독일에 비해서. 그러면 독일의 TKMS는 캐나다 해군에 뭘 제안하는 됩니까?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 잠수함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공동 제안이에요? 네네.
이름의 CD가 바로 공동 설계를 뜻하는 그 커먼 디자인의 약자가 되고요. 독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잠수함 212급의 개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량 2,500톤, 길이 73m, 폭 10m로 우리가 제시한 장영실급보다는 작고요.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유선형의 일반적인 잠수함 형태보다 좀 각진 다이아몬드형이다.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네. 바로 스텔스 형상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발신하는 소나 음파를 반사시키지 않고 분산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분산 반사시키는 거죠. 그렇게 설계해서 은밀성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북극 초기에 특화돼 있다. 이런 점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자연실험의 그 리튬이온 전지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한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네는 어떤 그 추진책을 갖고 있답니까? 리튬이온 전지하고 AIP를 결합한 추진 체계를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 AIP는 212A급 기존에 있던 모델하고 같은 연료 전지 방식의 체계를 탑재를 하는데요. 212A급이 AIP 가동 시에 3주 동안 잠항 가능한 스펙이고 또 팔로트로 수상 항해 시에 항속거리가 14,800km니까 그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14,800이면 우리 장영실함이 18,500인 거 거의 만 해리급이 아닙니까? 크기도 조그만데 좀 짧고 오래 가지도 멀리 가지도 못하네요. 그리고 좀 보니까 얘는 뭡니까? 이거 뭐 장난감만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요. 어쩌지? 뭐 선물입니까? 에... 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TKMS 뭐 어느 좀 실물 없는 거예요? 페이퍼 서브마린. 페이퍼 컴퍼니처럼 페이퍼 서브마린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직은 이제 그 212CD 잠수함은요, 아직 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페이퍼 서브마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성능이 좀 나오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양국의 그 212CD 잠수함은요, 전부 12척이 건조될 예정이고요. 독일 6척, 노르웨이 6척 사이좋게 삽니다. 2017년에 주문한 1번 함이요. 과연 이 건조될 때 얼마나 걸리느냐? 2023년, 2년 전에 기공이 시작이 돼서 노르웨이 해군에는 2029년에, 독일 해군에는 2032년에 취역할 예정입니다. 짧으면 뭐 12년, 뭐 길면 뭐 거의 3, 뭐 15년. 와, 예. 뭐 역시 역시 유럽 여유로운 유러피안 라이프. 예. 시간도 길고 그렇죠. 뭐 레벨이 좋아요.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근데 이 고객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쪽은 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장항실함은요, 현재 시험 평가하고 있고 시운전 과정 거치고 있고요. 2027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2029년까지 총 3척 장영식급 잠수함이 모두 건조가 될 계획입니다. 네. 실제 해군의 운영 경험이 있고 없고 이 부분은요, 안정성이라든가 성능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경험이 없는 잠수함은 설계상 성능과 실전 성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솔직히 그거를 확인할 길조차 없는 거죠. 네. 잠수함은 1776년 미국의 데이비드 부슈넬이라는 사람이 만든 터틀 잠수함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합군을 공포로 몰아넣은 독일의 유버트도 있고 영화 붉은 10월의 주인공이 된 구스론의 타이푼 잠수함까지 심해를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잠수함들이 이미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60여 년 전 인류 최초로 수십 만 미터의 심해를 정복했던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방자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적을 은밀히 겨냥하는 잠수함. 저는 잠수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쫄깃쫄깃 반응하는데요. 그런데 나는야 바다의 왕자라 불리는 잠수함을 잘 만들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심해 압력, 온도, 소리, 또 바다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바닷속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세상에 없던 잠수함을 만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깊고 깊은 바다를 누구보다 깊고 깊게 파고든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자들이 모여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학계 최대 지성 파티라 불리는 회의가 있습니다. 들은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세계적인 물리학 및 화학
학회인 솔베이 회의인데요. 솔베이 회의 중에서도 단연 전설로 남은 회의가 있었으니 바로 192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솔베이 회의입니다. 왜 전설이냐고요? 눈에 익숙한 얼굴들 바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닐스 보어, 볼프강 파울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과학자들이 한 프레임에 담긴 채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다신 없을 정모 또는 지상 최강의 정모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일 왼쪽, 와 키도 크고 핸섬하네요. 스위스 물리학자 오기스트 피카르입니다. 오기스트의 첫 무대는 하늘이었습니다. 1930년대 우주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수소풍선을 이용해 인류 최초로 성층권을 탐험하게 되죠. 오기스트와 그의 조수는 약 15,780m까지 하늘을 올랐고 그는 당시로서 지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인물로 등극하는데요. 하늘에서 최절정을 찍었기 때문일까요? 성층권을 넘어선 고도 기록 이후 그의 관심은 뜻밖의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하늘의 정반대편, 미지의 세계라 불리는 바다였죠. 그런데 그 무렵 우연찮게도 미 해군도 심해 탐험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심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핵 폐기물을 저장할 해저가 있을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마침 오기스트가 잠수정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미 해군은 곧장 그를 찾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바다를 탐색하지 않겠소? 잠수정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오기스트는 미 해군의 기존 탐사 기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미 해군 잠수정이 도달한 최고 수심은 고작 100m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미 해군, 오기스트에게 제시한 요구 목표는 엄청나게 원대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지구 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을 탐사하는 것이요. 맙소사. 오기스트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챌린저 딥은 수심이 약 10,000m로 에베레스트 산이 잠기고도 남을 정도의 깊은 해구였던 것이죠. 그러나 도전의식이 뿜뿜했던 오기스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할 때 자신 있게 예스라 외치며 미 해군과 손을 잡습니다. 이 탐사는 넥톤 프로젝트라 명명됐죠. 이후 해양학자였던 아들 자크 피카르와 함께 잠수정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들이 만든 잠수 장치의 이름은 트리에스테호. 그러나 피카르 부자는 트리에스테호라는 멋있는 이름을 두고도 수중 풍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왜일까요? 오기스트가 성층권을 탐사할 때 만든 수소 풍선의 부력 원리를 해저 잠수정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죠. 잠수정이 하강할 땐 약 9톤 정도 되는 철제 무게추를 전자석으로 달아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했고요. 잠수정이 상승할 때 이 탱크에 약 9,000리터의 가솔린을 가득 채웁니다. 바닷물보다 가벼운 가솔린으로 인해 부력으로 떠오르는 원리인 것이죠. 탱크 아래에는 작은 구체가 달렸죠. 여기는 곧 승무원실로 지름 약 2.4m, 벽 두께 9.5cm. 심해의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철 구체였습니다. 안에는 아크릴로 된 관측창이 있어서 심해를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간의 집념의 개발이 이어졌고 1960년 1월 23일 드디어 트리에스테호를 실험해볼 D-Day가 다가왔습니다. 트리에스테호에 직접한 인물은 오기스트의 아들 자크였는데요. 당시 오기스트의 나이가 77세였기 때문에 아들이 모험을 대신하기로 결심한 거죠. 또한 미 해군 도널드 월시 대위가 함께 잠수정에 올라탑니다. 그러나 오 마이 갓! D-Day 당일에 갑자기 거칠게 밀려오는 파도! 미 해군 사령부는 이내 잠수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두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지구 최신부를 향해 용감하게 내려갑니다. 수심 약 230m로 내려가자 햇빛이 사라졌고 수심 약 9,000m 부근에선 배선 주변으로 약간의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객실 온도는 약 7도, 하강에만 약 5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그러나 얼마 후 트리에스테호 주변으로 거대한 진흙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바다의 가장 깊은 바닥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죠. 그 순간의 수심은 무려 1916m.
아버지와 함께 만든 잠수정을 타고 인류 최초로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크 피카르와 도널드 월시 대미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미지의 공간에서 기념 셀카까지 찰칵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보다 멋진 한 컷이 또 있을까요? 수면으로 올라온 자크 피카르는 관측창 너머로 길이 30cm, 폭 15cm쯤 되는 넘치와 새우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생명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크 피카르는 이후 심해 생물 보호와 핵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죠. 빅터 베스코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피카르 부자의 기록은 깨졌지만 트레스테호의 의미는 단순한 최초의 기록에 머물지 않았는데요. 그날 이후 미 해군에게 심해는 더 이상 두려운 어둠 속 공간이 아니라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전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심해를 정확히 이해하는 만큼 무기 체계는 더 영리해지고 잠수함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피카르 부자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와우. 네, 자크 피카르가 도전한 챌린저 딥은 수압이 대기압의 약 1,100배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면적에 100톤의 힘이 눌러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뼈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죠. 편편해지겠는데요. 그래서 이 트리에스테호의 관측창은 아주 작게 설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창이 커질수록 이제 그쪽의 수압이 높아지니까 이게 깨지기라도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정말 작은 관측창으로 아마 심해를 관측을 했을 겁니다. 예. 이 피카르 가문이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굉장히 독특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발명과 탐험으로 정말 집안이 유명합니다. 오기스트 피카르의 손자이자 자크 피카르의 아들인 베르트랑 피카르는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열기구를 타고 지구를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집안에는 모험과 도전의 DNA가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렇고요. 약간 좀 독특한 집안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주 그냥 원하는 대로 사시네요. 부럽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잠수함의 인도 시기 언제쯤입니까? 캐나다 해군은 1998년 영국 해군에서 2,400톤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중고로 도입을 해서 지금 운용 중입니다. 당연히 노후화, 가동률이 낮고 정비 지연도 반복되는 상황이고 뭐 AIP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간 잠항이 불가능하고 전투 체계와 센서도 없는 이런 현대 해전에서 사실 쓰기 어려운 그런 물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죠, 상태가. 그래서 캐나다 해군의 목표는 2028년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035년에는 초도함을 받아야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다면 딱 필요한 게 우리 K방산의 초스피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압도적인 납기 경쟁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멋있죠. 그렇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감히. 게다가 이번엔 팀을 만들었잖아요. 저 원팀이죠, 원팀 맞다. 그래서 조선소가 2개입니다. 듀얼코어.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듀얼코어도 참 지금 보면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요즘 뭐 8개, 16개. 어쨌든 팀 코리아는 현재 계약 체결 후에 6년 내에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돼 있고요. 이거는 독일의 TKMS가 통상 8에서 10년 걸리는 것에 비해서 2에서 4년이나 앞당긴 그런 상태고, 더 놀라운 것은 대량 생산 능력인데요. 국내 두 조선소가 현재 연간 2~3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2029년까지는 연간 5척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뭐 무시할 수 없고요. 장려실급은 독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그리고 효율적인 조선소 운영 덕분에 비용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할 거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우리 호주에서 저희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그때 원팀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하실 말 많은 분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원팀 체제를 갖췄는데 예.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나와야죠. 안 나오면 양쪽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역할 분담이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이제 사실 이제 하나오션 원래 자기 잘하는 잠수함 수출을 전담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역시 정말 잘하는 수상함 수출을 맡음으로써 서로 중복 경쟁 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먼저 전문적인 데서 수주해온 다음에 서로 물량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정부도 이 방산 수출 지원부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과 그다음에 금융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게 요즘 뭐 공급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핵심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배치 1에서 76%였던 국산화율이 배치 2에서는요 8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삼성 그 SDI가 이제 전지를 담당하고 LIG 넥슨이 소나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가 전투 체계, 범한 산업이 AIP 시스템을 담당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핵심 기술을 각자 그 독자로 개발을 해서 공급함으로써 기술 종속 위험을 정말 크게 낮췄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생산하니까요, 수출 과정에서 정말 엄청나게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딴 나라 기대면 그 나라에서 수출 승인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기다리는 거 없이 뭐 혹은 뭐 딴 나라 부품 쓰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또 부품 주는 걸 받아다가 또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수출 통제를 한다? 우리도 같이 수출 통제 묶여버리고. 자, 이런 리스크를 아예 미리 싹 다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하니까 또 우리가 가진 기술이니까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더 이제 조건이 유연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독창적인 기술력, 압도적인 납기 경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서구 잠수함 강국들의 독점 구조 우리 K 잠수함이 깨고자 당당히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잠수함 이거 만드는 거 무지 빡센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이제 뭐 일반 함정 전투기하고 비교해도 정말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중에서 민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려면 일반 군함하고 비교해서 크기도 상당히 작죠. 이제 배치 2의 경우는 길이가 거의 90m, 그러니까 폭이 한 10m쯤 되니까 3,000톤급 구축함하고 비교하면은 크기가 7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협소한 공간 안에다가 뭐 추진 체계, 전기, 뭐 항해, 통신, 음향, 뭐 탐지함 각도 정말 모든 기술을 다 우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난도가 극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게다가 특히 이제 잠수함 개발에 있어서 핵심은요 특수용접이에요. 특수용접이요? 용접.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 큰 강도를 막 이 앞괴를 그야말로 그야말로 찌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압력을 버텨야 되는데 예. 이게 용접이 만약에 약해가지고 거기서 빵 터지고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수용접. 예, 그러니까 이게 금속 기술을 얼만큼 잘 가지고 있고 용접 얼만큼 잘하느냐가 사실 잠수함 만드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이제 보통 수심 400m 안팎에서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수심 400m면 1제곱미터당 400톤의 압력을 버텨야 한다는 거고요. 예, 참고로 그 1제곱미터당 400톤의 압력은 그 한 곳에 그랜저 차량 250대를 쌓아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랜저가 250대? 예. 예, 저도 타고 다니는 건데 제 차가 250대가 있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소나타 하나 300대 되나?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잠수함 선체, 특히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은 정말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합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HY100이라는 특수 합금을 씁니다. 이게 HY가 High Yield, 고강도라는 뜻이죠. 튼튼한 만큼 얘를 붙이려면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접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루는 기술이 특수 용접인 거예요. 그래서 용접 품질이 선박의 강도와 내구성은 물론이고 수밀성, 물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 수밀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잠수함은 용접이 정말 핵심 공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수함 이 조선소에 보면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용접 기술자라고 돼요. 와,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장인, 뭐 그 급들이실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용접
이 잠수함을 만드는 핵심 중에 핵심 기술이겠네요. 네, 또 일반적인 선박하고도 다르게 잠수함은 또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금속의 종류, 두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용접 기술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용접하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죠. 예, 저 군대에 있을 때도 바로 배워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옛날. 그분들이 가서 하시면 좀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척의 잠수함을 제작할 때 최소 30가지 이상의 용접 조합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철이 재료가 한 개로 다 통일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서 특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H와의 백강끼리 결합할 때, 예. 그리고 H와의 백강하고 다른 금속, 그러니까요. 빛을 그게 결합할 때, 이렇게 어떤 금속끼리 용접하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접 봉의 종류나 작업 방식이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 잠수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용접 기술 개발 경쟁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잠수함을 만들고 강한 방패를 또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힘든 일을 우리 그 특수용접, 뭐 전체 용접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잠수함 만들 때 용접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외국에서도 인정받겠죠?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럼요. 뭐 K 잠수함의 용접 기술력 네.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11년 그 총 1조 원 규모의 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요거 놓고 이제 독일과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일 때도요. 사실 이런 용접 기술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은 뭐 선체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 용접은 야 이거 고품질로 못 만들 텐데 뭐 이렇게 이제 견제를 걸었다고 그래요. 이제 딴지를 건 거죠. 그렇겠네요. 뭐 좀 하나 뭐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하지만 당시 그 우리 용접팀이요 정말 몇 달씩 용접법을 연구를 한 끝에 발사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용접법을 찾아냈고 인도네시아 측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기술이 이어져서 한국형 SLBM 탑재 잠수함이 현실된 거죠. 그래서 이번 리턴 매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때 독일이 걔네가 할 수 있을까? 한국이 그걸 안 가르쳐줬군요. 스승이었을 때. 그 우리 용접 기술자분들이 그래서 직접 개발하신 거군요, 기술을. 그렇죠. 아니 애초에 이제 우리가 살 때는 최초에는 이제 그런 수직 발사관에 관한 소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야, 너 잘한다면 스스로 해. 스스로 할게? 예, 스스로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통쾌한데요. 뭐 사이다 그런 느낌이랄까? 예. 자, 그럼 향후 글로벌 잠수함 시장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되게 좀 역동적인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해군력 확장, 그리고 뭐 러시아의 상존하는 위협, 또 미국, 영국, 호주가 결성한 그 오커스 동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국제 정세가 다 이제 태평양과 그쪽에서 많이 변하다 보니까 각국이 잠수함 도입을 가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잠수함 시장이 올해 2025년에 38조 5천억 원이었는데 2030년에는 47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4.17%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소위 말하는 재래식 잠수함이 전체 시장의 56%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좀 우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지금 캐나다를 비롯해서 홀란드, 그리스 등 이 3개국에서 우리 K 잠수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최종 후보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증거고, 그리고 앞으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아시아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보여지죠. 네. 캐나다, 폴란드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한대요? 네, 그리스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그 214급 파파니콜리스급 잠수함 4척의 성능 개량하고 그다음에 배치 2 4척의 공동 건조를 함께 묶은 통합 패키지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업에는 경쟁자들이 만만치는 않죠.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의 TKMS, 네, 이거 스웨덴 사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치 2 4척 전량을 그리스 현지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를 하고 또 설계, 생산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고요. 또 그리스 해군이 운영 중인 그 214급 잠수함의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과거에 이 214급을 라이센스 생산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성능 개량 잘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걸 토대로 이제 뭐 AIP 리튬 이온 전지나 뭐 소나 통신 장비를 다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신규 함정하고 운영 정비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과는 산업
협력 방안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최종 승부처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결정은 연말께 나온다 봅니다. 그렇군요. 네.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업 강국에서 잠수함 강국으로 나아가 해양안보 토탈 솔루션 제공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부터 잠수함까지 막강한 K해군력을 바탕으로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삼면이 바다에 이르는 게 너무 많이 해서 굳이 새로 하긴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라는 부분들 확증 파괴 이런 얘기로 나왔지만은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일단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사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바다가 함부로 유린되지 않도록 또 만만히 볼 수 없는 그 저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바다 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관리해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 잠수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오죽하면 트럼프가 한국을 찾아와서 조선업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유럽에서 굉장히 훌륭한 조선사들이 많긴 하지만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건 한국 잠수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자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북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제 뭐 SLBM 중심으로 가지만 사실 캐나다는 공격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탐지를 하고 막는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 커다란 선체의 장점을 가지고 AI와 무인 체계들,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이라든가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뭐 이게 어뢰 형식으로 발사해서 무인 항공기를 운영한다든가 그럼 굉장히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이 미래 수준전 환경에 적합한 함을 제시를 해서 이 캐나다에 좀 이 관심을 좀 더 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잠수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미래전에 해당하는 잠수함 전술 개발도 같이 따라가고 그것을 패키지로 해야 파는 거지. 무기는 이 장비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방의 솔루션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지니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특수 용접 그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 용접이 원래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이쪽 용접은 정말 복마천이거든요. 그 기술 하나 축적되니까 정말 힘들지 않으실까요? 그 용접 기술자분들? 이게 우리 보면 무슨 기술 물리치라.